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자민당의 이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자민당은 원래 선거 이전에 199석 그리고 같이 연정을 구성하게 된 유신회가 이제 34석 해가지고 233석이었습니다. 화면 위쪽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의원 465 중에 딱 절반. 정말 딱 아슬아슬한 과반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나이 총리가 과감하게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이제 한번 도박에 이제 나섰는데 이번에 이제 대박을 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민당은 이번에 이제 316석을 단독으로 이제 획득을 하면서 정말 단독으로 3분의 2선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약진을 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눈이 펑펑 오는 이제 그런 날씨다 보니까 투표율이 많이 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6% 정도 나와서 1945년 이후에 뭐 한 5번째 정도 낮은 이제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평소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260석을 넘어가면 압도적 승리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혼자서 자민당 단독으로 이제 310석을 이제 넘어가는 대승을 거뒀다라는 점에서 일본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명백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분의 2선을 넘겼다라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자민당이 혼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316석에다가 그리고 이제 유신회 같은 경우도 36석 이다 보니까 둘을 합하면은 이제 350석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원래 일본에서 이제 다수당인 것은 뭐 거의 당연한 상식이었고, 하지만 이제 자민당이 그동안에는 이제 공명당이랑 이제 연정을 이제 구성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단독으로 이제 과반수를 넘었던 것은 2021년에 이제 기시다 총리 시절에 이제 과반수를 살짝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5년 만에 다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석을 넘어간 것이 저 어릴 때, 그러니까 1986년인가 그때 이제 나카소네 총리가 있을 때 아마 이 정도의 압승을 거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거의 한 근 40년 만에 자민당의 압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민당은 당연히 이제 축제 분위기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자민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은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됐던 것은 사나이 이제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지지율이 67%에 이르고 있어요. 총리 지지율에 이제 기대 가지고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취임한 지 이제 한 100일 좀 넘은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그 이전과는 달리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지 않다 정도의 이제 느낌을 이제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이 사나이 총리에 대한 그 지지율이 매우 높은데 20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84%, 30대 같은 경우는 78%가 이제 지지를 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번에 자민당이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고령층, 전통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고령층 70대 이상에서의 사나이 총리 지지율은 53% 정도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러한 구도가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나이 총리의 어떤 이러한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 총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고 여러 가지 기대 요소를 이제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두 다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러한 정치죠.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아마 일본인가 이렇게 이제 나이 많은 평균 정치인들 평균 연령으로 보면 그렇게 될 텐데, 그중에서 일본이 어떻든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를 맞이하면서 뭔가 변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탄탄한 이제 지지 기반을 이제 확충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총리 취임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대만과의 관계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린, 그리고 유사시에 개입, 뭐 이런 평소라면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호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중 강경 노선을 채택했나? 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러한 노선이 성공적으로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본 총리나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일본식 화법이 그렇죠. 상당히 이제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인 데 비해서 이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어 사용이 상당히 간결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명료하게 의사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국민들한테 더 높은 호응을 받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민당이 이런 식으로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제일 야당 세력이었던 이 중도개혁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몰락 그 자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두 당이 이제 선거 연합을 이제 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헌민주당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민당과 함께 이제 연정을 구성하던 이제 공명당 두 당이 중도개혁연합을 이제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를 좀 해보자라고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뭐 49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당이 몰락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민당 그리고 이제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던 공명당이 뭐 뚜렷지 않은 이유로 자관 연정에서 나와가지고 또 정권을 심판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뭐냐라고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주요한 중도개혁연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몰락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민주당 이쪽도 이제 상당히 좀 오른쪽에 가 있는 당이죠. 국민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민생 중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당인데 이번에 이제 원래하고 거의 비슷한 28석 정도로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규제를 내걸고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이제 호응을 얻었던 아마 일본 정당 중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가 있다고 분류되는 이제 참정당 같은 경우가 이제 15석을 얻으면서 한 11석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약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좀 상반되는 뭐 AI라든지 기술 개발과 관련돼 있는 상당히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제 팀 미라이라는 이제 정당이 이번에 이제 11석을 이제 획득을 하면서 제5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젊은층 투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밌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류는 당연히 자민당으로 투표를 했습니다만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은 20, 30대 상당수는 이 참정당 그리고 팀 미라이 이쪽에 투표를 한 것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표 성향이 상당히 양극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민당이라는 당이 그동안에는 이제 중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오른쪽에 새로운 당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자민당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몇 년 사이에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을 오른쪽으로 이제 대거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 야당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간들을 다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야당이 당분간 이제 뭔가 부활의 기미를 보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연령이 어릴수록 젊을수록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장에서 그리고 뭐 온라인 상에서 사나이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좀 장기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되니까 자민당 노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디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전의 총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가 이제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변화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나이 총리가 그것을 독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일본이 갖고 있던 축소지향적이고 긴축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넘겨보자라고 하는 현실 안주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라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될 내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국방비 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의 2까지
득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헌법에 자위대라는 존재를 명시하는 쪽으로 개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건 좀 더 있어봐야 될 것이 같고요. 어쨌든 GDP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이제 늘리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도 이제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격세지감이 느끼죠. 미국이 일본한테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은 GDP의 1%였어요. 1%는 좀 넘겨라라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항상 오랫동안의 갈등 요인이었는데 이번에는 2%도 훌쩍 넘겨서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도 지금 이제 자위대 병력을 이제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과거와 같은 해외 진출,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항공 자위대든지 해상 자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장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에 발을 맞추는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발을 맞추는 정도 수준의 변화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일본이 비핵 3원칙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얻어맞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그리고 이제 도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이제 그동안에 강력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든 이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한 외교 안보 특히 국방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단계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집중할 것은 국내 재정 지출 확대와 세제 개편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지해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나이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로서는 조금 뒤처져 보이지만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세계 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민가 관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 조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조선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마스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조선을 중심으로 한 슈퍼사이클이 다시 나타나면서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에 확실하게 존재를 드러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점점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에서 일본 조선업이 상당히 위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 정부 차원에서 한 23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조선소들을 합병해가지고 대형 조선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독과점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즉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초대형 조선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에 단일한 대형 조선소가 나오는 것은 독과점 우려가 제기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률 해석을 다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면서 2035년 그러니까 향후 10년 이내 이제 2배 도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조량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조선업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 그리고 주권, 경제 안보 그리고 이제 유사시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기간 산업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일본 조선 산업은 이제 인력 문제가 가장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화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 자동화 문제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4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가격 경쟁력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철강 그 중에서도 이제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제 지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강과 이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도 에너지 가격,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산업 그리고 가계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핵융합의 조기 상용화 이런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일본 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 인플레이션과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느리고 뭔가 좌우고 우면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지분열한 모습이 우리 이미지에 강한데 아마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바뀐 것들을 이제 점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이제 이 사나이 총리 앞에 제일 큰 놓인 것은 뭐냐면은 소비세, 우리도 따지면 이제 부가세죠.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료품에 대해서 소비세,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인하되겠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이제 하고 나면 어쨌든 가격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이제 동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소비세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식료품에 대해서는 장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낯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맞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임금 인상을 통제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본에서 현재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모순된 정책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고 감세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부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 경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채권 수익률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말이 되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다카이치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 야 이러다 일본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뭐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고요. 대표적인 이제 국채인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 정도에서 지금 횡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면 감당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일본은 그 사이에 또 많은 나름대로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G7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규모로 따지면 GDP 대비 따지면 최근 몇 년간 일본이 가장 건전한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하면서 뭔가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6년 2027년 정도에 이제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라고 했는데 한 1, 2년 정도는 늦어지겠습니다만 어떻든 일본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균형 재정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관심이 이제 가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튈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0%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번, 내년 상반기까지 합하면 적어도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로 지금 빠져나갔던 이제 엔화들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환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국제 유동성이 뭐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엔화 강세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좀 피하고 싶었지만 막상 몇 년 이제 엔화 약세를 겪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화 강세를 통해서 그래도 물가도 좀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주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나이 총리의 이제 자민당의 압승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우리나라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이 사나이 총리가 처음으로 이제 서로 상견례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이 대만 급변 유사 사태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부터 지금 뭐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또 한쪽에서 약간 물러서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톤다운을 하는 이러한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일본이 계속 강경 노선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현재 뭐 문화, 안보, 경제 모든 국면이 이제 얼어붙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 관련해서 발언을 이제 명시적으로 철회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제 조건을 내걸고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압박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일본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동안에 구축해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꺼내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자민당이 좀 힘든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을 텐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중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채택할 뭐 GDP 2% 이상의 국방비 이제 강화에 대해서 군국주의 부활이다라는 이제 선전을 상당히 이제 강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만은 물론이고 뭐 센카쿠 열도라든지 그 오키나와 주변 자관 이 바다에서 일본과 중국의 어떤 첨예한 군사적 대결,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우리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민당의 이제 압승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나의 이 총리가 이제 국방비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국방 전략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 다 동맹국이 영내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오고 있죠. 그러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하겠다라고 나서는 걸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양측 모두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경제 안보,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탈피, 자립 능력을 강화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나이 총리의 이러한 이제 압승은 미일 관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와 똑같이 작년에 이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제 약속해 놓은 상태고 올 지금 3월 19일 날 사나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할 예정이에요. 이때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그리고 일본 기업이 어느 기업이 들어가고 미국 기업은 누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투자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들고 갈 선물 꾸러미를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압승을 거둔 이제 뭐 일본 자민당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면서 중국에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금 사나이 총리 그리고 이제 일본 자민당 정권하고 뭐 나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우호를 다지고 있고 잘해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이 총리가 이제 자주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장기 집권 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연출이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을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잃어버린 30년 힘없는 나라, 점점 늙어가는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변화를 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어떠한 이제 스텝을 밟을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3분의 2선을 훌쩍 뛰어넘긴 일본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나올 텐데 관련 전문가 또는 뭐 제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